안녕하세요, 여러분. 자주인의 독서교양 100권 대학을 읽어드리는 송세비입니다. 방금도 오토바이 한 대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어갔겠습니다. 요전 녹음 방송분 댓글에 이런 내용의 댓글을 유머러스하게 적어주신 분들 때문에 많이 웃었습니다. 연휴가 최근에는 많이 흔하네요. 제 직업상 큰 의미는 없이 지냅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오늘도 연휴, 한글날에 시작한 날의 연휴가 오늘로서 마지막 날이군요. 네, 오늘 10월 11일인가요?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녁 6시 15분 일요일 저녁입니다. 이제 해가 많이 짧아져서 저녁이 생겼죠. 네, 저녁. 제가 이 시각 참 좋아하는 시각이었는데, 네. 오늘은 자주인 학회에서 고구마 농활로 인해서 일요일 방송이 없었던 관계로 오늘 오랜만에 일요일 책을 읽으려고 앉았습니다. 여러분은 연휴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네, 저는 오늘도 늦잠을 자고 밥을 챙겨 먹고 지금 읽고 있는 포스터에 인도로 가는 길 어제 조금 읽었다가 오늘 지금 한 3cm 정도 분량을 남겨놓고 있는데 정말 책이 좋네요. 그렇습니다. 하루 종일 이 자리에 앉아서 책 보다가 먹고 책 보고 마시고 책 보고 그러다 보니까 저녁이 왔습니다. 네. 오늘 읽어드릴 부분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분량의 3장의 글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주인의 독서교양 100권 대학. 우리의 행복과 우리 민족의 통일 그리고 번성은 우리가 자주적인 교양과 역량을 갖추었을 때만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100권 대학 저자 김갑수. 56장 오상원의 유예, 이범선의 오발탄. 당연한 말을 하자면 제 아무리 도덕적이고 시대적인 문학이라고 해도 나는 문학적, 예술적 형상화에 허술함을 보이는 시나 소설에 관심이 없다. 문학성과 예술성은 수기와 같은 것이고 도덕성과 시대성은 치인과 같은 것이다. 나는 수기 없는 치인보다는 치인 없는 수기를 선택한다. 문학작품을 평가하는데 하나의 방법만을 고집하는 일원론을 경계해야 한다. 일원론은 문학평가 행위를 불명예스럽게 만드는 위험한 선택이다. 추가해서 문학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문학을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자. 예술작품이라는 말에는 이미 성공의 개념이 전제되어 있다. 실패한 작품은 예술이 아니다. 예술에서는 근사치라는 말도 적합치 않으며 어중간한 작품은 이미 나쁜 것이다. 성공한 작품만이 나의 관심과 흥미의 대상이며 이런 작품이라야만 감동도 얻을 수 있다. 6.25와 관련된 분단 소설 중 오상원의 유해와 이범선의 오발탄은 대조되는 면이 있다. 먼저 유해는 6.25 전쟁 중의 장면을 담으면서 동시대의 지적인 관념이었던 실존주의를 극화한 반면 오발탄은 6.25 직후의 이야기이면서 동시대의 현실을 사실적으로 그린 소설이다. 유해는 다수의 실존주의 소설이 그렇듯이 극한 상황에서
자아의 존재를 탐구하는 철학적인 소설이다. 적에게 체포되어 곧 총살형이 임박한 위기에서 주인공 그는 내가 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본다. 그는 국군 소대장이었는데 소대원과 함께 전선에서 낙오되었다. 그는 소대원을 이끌고 필사적으로 적진 탈출을 시도한다. 소대원이 하나 둘씩 죽어갈 때마다 그는 전쟁에 참여하는 일이 무슨 의미를 갖는지를 생각해 본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전쟁에 참여한다는 것에 그 어떤 의미도 부여할 수가 없다. 싸우다 끝내는 죽는 것, 그것뿐이다.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무엇을 위한다는 것, 그것도 아니다. 인간이 태어난 본연의 그대로 싸우다 죽는 것, 그것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산다는 일에 아무런 의미 부여도 하지 않는다. 그것은 전선에서의 생존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일 자체를 뜻한다. 이런 태도는 신의 존재와 구원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알베르 까미의 실존주의적 태도와 흡사하다. 주인공 그의 태도는 까미의 소설 페스트의 주인공 류처럼 휴머니스틱하다. 부하 하나가 죽어가면서 그에게 말한다. 자기는 이북 출신이라서 남쪽에는 아무도 없다고 한다. 부하는 이북의 주소가 적힌 쪽지를 그에게 준다. 훗날 자기 고향에 가서 소식을 전해달라는 유언이었다. 그는 쪽지를 소중히 받아놓고는 부하의 손을 꼭 쥐어준다. 주인공 그가 포로로 붙잡히는 장면에서도 애틋한 휴머니즘이 발현된다. 그는 천신만고의 탈출 끝에 어느 민가에 숨어들었다가 우연히 국군 포로 하나가 인민군에게 처형당하는 장면을 목격하고는 그를 구하려 하다가 생포된 것이었다. 그는 목숨과의 교환 조건으로 사상 전환을 요구받는다. 그러나 그는 응답하지 않고 죽음을 선택한다. 이런 선택은 이데올로기와는 무관하다. 세상은 무가치하며 그것을 구제할 수 있는 어떠한 신도 이데올로기도 없다. 이것은 부조리한 상황이다. 하지만 인간이라면 부조리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부조리와 맞설 수 있어야 한다. 실존 철학에서는 이것을 반항이라고 하는 것 같다. 그는 반항하는 실존적 인간으로 생을 마친다. 한편 이범선의 오발탄은 6.25 전쟁의 피해를 날카롭게 극화한 소설이다. 등장인물 모두가 외세가 침탈한 전쟁의 피해와 결부되어 있다. 주인공 송철호의 집이 있는 해방촌은 집집마다 레이션 갑을 뜯어 덮은 처마지붕으로 되어 있다. 철호가 입고 있는 옷은 해군 작업복이다. 철호는 동생 영호에게 미국 담배를 권하며 철호의 여동생 명숙은 미군 지프에 앉은 채 미군의 손에 허리를 맡기고 있다. 다음은 누이 동생이 갈보가 되어가는 모습을 오빠가 처음 목도하는 장면이다. 철호가 탄 전차가 을지로 입구 십자 거리에 머물러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손잡이를 붙들고 창을 향해 서 있던 철호는 무심코 밖을 내다보았다. 전차 바로 옆에 미군 지프가 한 대와 섰다. 순간 철호는 낯이 확 달아올랐다. 핸들을 쥔 미군 옆자리에 색안경을 쓴 한국 여자가 앉아 있었다. 그것이 바로 명숙이었던 것이다. 미군이 한 팔로 명숙의 허리를 넌지시 끌어안았다. 미군 지프차 저편에 와 선 택시 조수가 명숙이와 미군을 쳐다보면서 피시시 웃었다. 전차 안 철호 바로 옆에 나란히 선 청년들이 쑥덕거렸다. 그래도 멋은 부렸네. 저것도 시집을 갈까? 철호는 손잡이를 놓고 반대편 문가로 가서 돌아서고 말았다. 오발탄은 6.25 통에 월남한 일가족의 생활상을 충격적으로 제시하는 소설이다. 돌아갈 수 없는 고향을 그리워하다가 끝내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면서 아무 때나 가자라고 고함을 질러대는 어머니. 웃음과 표정을 잃고 살다가 난상 끝에 죽어가는 아내.
자원 입대했다가 상위 군인이 되어 지내던 중 강도 미수로 체포되는 남동생, 양갈보가 된 여동생. 이런 극한 상황의 한복판에 박봉의 계리사 사무실 직원 송철호는 놓여있는 것이다. 예술작품은 때로 부정성을 띠도록 강요되지만 바로 그 부정성 때문에 결코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이 소설의 마지막 장면을 요약해 본다. 철호는 던져지듯이 택시 안에 쓰러졌다. 어디로 가시죠? 해방촌. 운전수는 핸들을 잔뜩 비틀어 돌렸다. 잠시 후 철호는 말을 바꾼다. 아니야, S병원으로 가. S병원에서는 아내가 사경을 헤매고 있었다. 차가 한국은행 로터리를 돌 때 철호는 다시 행선지를 바꾼다. 아니야, X경찰서로 가. 경찰서에는 동생 영호가 체포되어 있었다. X경찰서입니다, 손님. 택시 조수가 몸을 돌리며 말했지만 철호는 잠자코 있다. 얼마 후 철호의 입에서 끝내 괴상한 고함이 터져 나온다. 가자. 그것은 정신 이상의 어머니가 질러대던 고함이었다. 참고로 이범선은 이 소설을 발표하고 나서 수사기관에 호출되었다. 수사관은 작가에게 똑같은 질문을 집요하게 던졌다고 한다. 그것은 어디를 가자는 것이었나요? 였다. (57장) 판문점과 장마. 민족의 동질성을 말하는 이야기. 민족 분단을 다룬 소설은 2000년대에 들어 급격히 감소했지만 6.25 직후인 1950년에서 197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 소설의 주류를 형성했었다. 6.25 전쟁과 관련되는 소설은 크게 보아 두 부류로 구분된다. 하나는 전쟁을 직접 체험한 작가들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전쟁을 유년기에 체험했거나 추체험한 작가들의 것이다. 편의상 전세대 소설과 후세대 소설로 바꿔 말한다. 전세대 소설로는 오상원의 유해, 이범선의 오발탄, 김은국의 순교자, 최인훈의 광장, 장용학의 요한시집, 송병수의 쇼리킴, 하근찬의 순환이대, 이호철의 판문점 등이 인상적이다. 후세대 소설로는 이청준의 병신과 머저리, 전상국의 맥, 김승옥의 건, 윤흥길의 장마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중 남과 북의 동질성을 말하는 대표적인 두 소설로 이호철의 판문점과 윤흥길의 장마가 있다. 판문점은 6.25를 직접 다루고 있는 소설은 아니다. 그러나 6.25의 산물인 판문점에서 남의 청년과 북의 처녀를 만나도록 하는 작가의 의도는 다분히 남과 북을 정서적 접근법으로 화해시켜보고자 하는 것으로 읽힌다. 판문점은 남측 통신사 기자로 근무하는 주인공 진수가 판문점 군사정전위에 취재를 나갔다가 북측의 여기자를 만나 인상 깊은 이성적 접촉을 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몇 가지 리얼리티 문제의 결함에도 불구하고 이 소설이 인상 깊은 이유는 분단 문제를 투시하는 작가의 날카로운 안목 때문이다. 이것은 주인공이 미묘한 연애 감정을 품게 되는 북측 여기자에 대한 태도와 남북 회담을 지켜보는 외국 기자들의 행태를 포착하는 냉철한 시각에서 두드러진다. 남측의 기자가 북측의 여기자에게 느끼는 감정은 조금도 유별나지 않은 순수한 이성 감정이다. 남측의 청년은 처음 만난 여자의 얼굴 생김을 보고 옷차림을 살피며 그녀가 짓는 웃음을 예사처녀가 예사총각을 보고 흔히 지을 수 있는 수줍음 어린 웃음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이런 정서는 버스에 동승한 이른바 자유진영의 외국 기자들에게서 느낀 이역의 냄새와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주인공은 남과 북의 사람은 동일한 민족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본능적으로 체감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북측 여기자도
다르지 않다. 두 사람은 함께 외국 기자들의 흉을 보는데 거의 의견이 일치한다. 물론 두 사람 사이에 서로 다른 체제로 인한 경계심도 없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서울과 평양이 어떠냐는 문답을 주고받는다. 하지만 둘 다 뻔한 대답을 하고는 뻔한 대답을 똑같이 했다는 사실에 동의하며 또 묻는다. 서울은 어때요? 네? 어때요? 평양은 어때요? 근사해요. 아주 굉장하지요. 서울도 근사하고 아주 굉장하고. 그녀가 피 하고 웃었다. 진수도 피 하고 웃었다. 다음 순간 둘이 다 키들키들 대고 웃었다. 남과 북의 남녀는 허튼 대화를 주고받았다는 점에 동감하며 함께 웃어버린 것이다. 다음에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진수에게 묻는다. 결혼을 하셨어요? 대화가 이어지면서 진수도 그녀에게 넌지시 나이를 묻는다. 그녀가 24이라고 하자 여자 나이가 그 정도면 노처녀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농담을 한다. 새로운 연애 감정이 싹트는 마당에 남녀의 관심은 군사정전위 같은 정치적인 데에 있을 리가 없다. 그들은 정치적인 문제를 대화의 소재로 올리지 않는다. 작가가 시종일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남측 남자와 북측 여자의 연애이다. 시간이 흐르며 두 사람의 감정은 급속도로 밀착된다. 벼랑간 폭우가 쏟아지고 모두가 비를 피하기 위해 우왕좌왕 하게 되는 틈을 타 진수는 덥석 그녀의 손을 낚아채고는 가까운 지프차 속에 태운다. 작가는 두 사람을 마음만 먹으면 남과 북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 몰아넣은 것이다. 안심에 그 편차니까 진수가 이렇게 말했다. 그녀는 무슨 암시라도 받은 것처럼 활짝 피어나듯 웃었다. 이봐. 이었고 그녀는 새근새근 숨을 몰아쉬면서 말했다. 이북 가시죠. 네? 이북 가시죠. 그녀는 진수에게 사랑의 도피를 요구해 온 것이다. 이에 대한 진수의 엉뚱한 대답은 민족 분단의 비극을 드러낸다. 이봐. 금리 어디에 써있어? 이북 가시죠. 네? 그녀가 거친 숨소리로 또 물었다. 데리고 가봐. 여자는 진수에게 용기를 내라고 말한다. 그러나 진수는 비죽이 웃고 말았다. 남자에 대한 여자의 이러한 고백은 민족 분단이 아니라면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다. 작가는 이남 청년과 이북 처녀 사이에 이런 극적인 연애 이야기를 만듦으로써 민족의 동질성을 말하려고 한 것이다. 먼 훗날 판문점은 이 두 남녀의 이야기를 어떻게 증언할 것인가? 남과 북 무엇으로 화해를 이룰 것인가? 윤홍길의 장마는 아들을 각기 국군과 빨치산으로 보낸 두 노파의 갈등을 유년인 나의 시점으로 서술하는 중편 소설이다. 국군으로 아들을 보낸 외할머니가 아들의 전사통지서를 받은 다음 쏟아지는 장맛빛 속에서 지리산을 향해 빨갱이를 저주함으로써 빨치산 아들을 둔 친할머니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든다. 또한 밤중에 잠시 산에서 내려온 빨치산 아들이 가족들의 설득을 받고 있을 때 외할머니의 발소리에 놀라 다시 산으로 도망치게 되자 두 노파의 갈등은 첨예해진다. 제목 장마에서 암시하듯이 이 소설은 우리 민족의 무겁고 습기찬 시기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 소설에서 우선 중시하는 것은 핏줄이다. 아들의 전사 통지서를 받은 직후 보이는 외할머니의 태도에서는 깊은 모성적 슬픔이 반어적으로 표출된다. 나사모 암시랑터 않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완두 따는 일을 계속해 나가는 외할머니, 또한 그 일의 속도가 갑자기 빨라지는 모습에서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깊은 모성적 슬픔이 엿보인다. 이런 슬픔은 그 어떤 통곡보다도
깊은 내면적 슬픔이다. 외할머니가 아들을 잃은 슬픔을 아들을 죽인 자에 대한 저주로 바꾸어 나타내는 것은 전사통지서를 받고 하루가 지나서였다. 외할머니는 장대 같은 벼락불이 남방으로 푹푹 꽂히는 악천후 중의 지리산 자락을 향해 무서운 저주의 언사를 퍼붓는다. 더 쏟아져라. 어서 한번 더 쏟아져서 바오세의 숨은 볼갱이 맞아 다 실어가거라. 나무 틈새에 엎딘 볼갱이 수탱이같이 싹싹 끄실러라. 이토록 무섭게 저주하는 사돈에 대하여 아들이 빨치산으로 산에 가 있는 친할머니가 보이는 태도는 다분히 전통적이다. 친할머니는 인명은 제천인데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 것은 전생에 죄를 지은 부모 때문이라고 말한다. 부모보다 아들이 먼저 죽는 것은 아들의 불효가 아니라 부모의 죄라고 여기는 친할머니의 가치관은 유학적이 아니라 토속적이다. 그러나 두 노파의 갈등은 갈수록 날카로워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전통적인 이웃 연대 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 빨치산 아들이 아무 날 아무 시에 돌아올 것이라는 소경 점쟁이의 예언을 믿는 친할머니를 외할머니는 10분 이해한다. 친할머니는 아무 날 아무 시가 가까워질수록 가족들을 닥달한다. 아들을 성대하게 영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지켜보는 외할머니의 마음에는 오히려 사돈의 믿음대로 되기를 기원해주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 항상 말이 없는 이모나 한때 빨치산을 저주한 적이 있는 외할머니까지도 기왕이면 사돈네 집안일이 그렇게 되기를 은연중에 바라면서 음식 장만하는 일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소설 지문 중에서 아무 날 아무 시가 되자 아들은 나타나지 않고 난데없이 상처 입은 구렁이 한 마리가 울 안으로 침입한다. 물론 이 구렁이는 죽은 빨치산 아들을 상징한다. 결국 소경 점쟁이의 예언은 틀리지 않은 셈이다. 감나무 가지를 칭칭 감고 있는 흉물 같은 구렁이를 보고 모두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친할머니와 불화 중에 있던 외할머니가 보여주는 언행은 놀랍고도 신비하고도 감동적이다. 구렁이를 죽은 사람의 현신이라고 본 외할머니는 마치 산 사람을 대하듯 온 정성을 다하여 구렁이를 달래서 숲이 우거진 대밭으로 가도록 만든다. 이런 외할머니의 노고는 친할머니의 마음을 풀리게 한다. 두 할머니는 손을 맞잡으며 대화를 나눈다. 할머니가 손을 내밀었다. 외할머니가 그 손을 잡았다. 손을 맞잡은 채 두 할머니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다가 할머니 쪽에서 먼저 입을 열어 아직도 남아있는 근심을 털어놓았다. 말없이 가기나 혔는지 몰라라오. 염려 마시란께요. 지금쯤 어디 가서 편안히 거쳐 험시사 사분댁 터주 노릇 퇴퇴히 하고 있을 것이요. 소설 지문 속에서. 이런 영적이고 토속적인 동질감은 이 소설에서 대단히 중요하게 마련된 것이다. 구렁이를 죽은 사람의 현신이라고 보는 가치관이 일치하지 않고는 두 할머니의 화해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것은 오랜 역사를 같이 체험해온 동일한 민족의 성원이 아니고서는 가질 수 없는 것이다. 이 소설은 남과 북의 동질성을 확인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남과 북이 화해를 이루기 위한 방법론으로 토속적이고 전통적인 정서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가진다. 58장 의열단과 조선의용군, 중국 관내의 무장항쟁. 조선인의 반일 독립투쟁 세력에는 크게 보아 세 부류가 있었다. 상해 인정 세력, 조선의열단 및 조선의용군 세력, 동북 항일 연군 세력이다. 한국의 대중은 상해 임정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동북 항일 연군에 대해서는 거의 모른다. 그리고 의열단 및 조선의용군에 대해서는 어중간하게 알고 있다. 한국 근대민족운동과 의열단, 김영범과 조선의용군의 독립운동, 염인호, 이 두 권의 전문서는 긴밀한 연계성을 갖는다. 테러 조직체였던 의열단이 정규 무장 항쟁군으로 성장한 것이 조선의용군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의열단이 변화, 발전한 것이 조선의용군이다. 의열단을 만든 것은 영화 암살에서 부각된 약산 김원봉이다. 민족시인 이육사는 의열단의 단원이었다. 8.15 이후 북에서 연안파로 분류되었던 최창익과 신중국 건국, 영웅 중 하나로 선정된 조선인 음악가 정률성, 그리고 순도 높은 반일투쟁을 벌이다 태양산 전선에서 순국한 윤세주 열사 등은 의열단과 조선의용군에 둘 다 참여한 분들이다. 먼저 명칭 조선의용대와 조선의용군이 있다. 의용대가 보다 더 정규군화되면서 의용군이 된 것이다. 아무래도 대는 군보다 작은 개념이다. 인원 규모로 볼 때는 대라는 명칭이 부합되지만 광복군이나 동북항일연군 내 조선인민혁명군과의 공평성을 위해 조선의용군이라는 명칭을 써도 무방하다고 본다. 김원봉에 대해서는 다소 과장되게 알려진 면이 있다. 아직도 김원봉을 모르는 사람이 많은 현실에서 이런 언급이 조금 조심스럽지만 얼마 전 프레시안에서 김원봉을 항일 무장투쟁의 최고 인물이라고 규정하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엄밀히 말해서 김원봉은 무장항쟁가는 아니고 독립운동가 겸 테러리스트로 보아야 한다. 의열단이 1919년 길림시에서 결성될 때 내건 구호는 암살과 폭파였다. 의열단을 의혈단으로 읽거나 혼동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의열단의 성격과도 일정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김원봉은 집단 무장항쟁의 효율성에 회의를 품고 있었다. 이것은 김원봉뿐 아니라 지청천, 이범석 등을 비롯한 대부분의 민족우파 투쟁가들이 보인 공통점이다. 민족우파는 집단 무장항쟁에 회의를 가졌기 때문에 1931년 일본군의 전면적인 만주 침략, 9.18 사변이 벌어지자 최전선에서 물러난 것이었다. 이것은 왜 의열단이 활동 무대를 동북 길림에서 중국 관내 남경으로 옮겼는지를 알게 해주는 대목이다. 이들이 빈자리를 채운 탁월한 집단이 양세봉 장군의 조선혁명군과 김일성 사령 등의 조선인민혁명군, 사실은 동북항일연군의 일부이었다. 다만 순수 민족주의자인 양세봉 장군은 이후 오래 견디지 못하고 순국했지만 김일성 등의 민족 좌파는 처절한 유격 항쟁을 벌이며 최전선을 끝까지 사수함으로써 독립항쟁 중에서 최상의 개념인 집단 무장항쟁이라는 명예를 누리게 된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조선의용군은 의열단이 모태가 되어 만들어진 군대다. 의열단은 비록 시작은 테러의 방식을 선택했지만 조선의용대로 거듭나면서 차츰 무장항쟁을 지향하는 대원들의 요구에 따라 항일 전선에 다가서는 화북행을 선택하게 된다. 이때 김원봉은 화북행에 동의하기는 했지만
자기는 대열에 합류하지 않았다. 앞에서 말했듯이 집단 무장 항쟁은 평소 김원봉의 소신이 아니었다. 그래서 김원봉은 최창익에게 조선 의용대를 맡기고 자신은 더욱 후방인 중경 임시정부를 선택해서 간 것이다. 그는 장개석의 국민당군을 좋아한 반면 모택동의 홍군이나 팔로군에는 호감을 갖고 있지 않았던 것 같다. 이것은 김원봉이 왜 임시정부를 선택했는지를 해명해주는 단서가 된다. 아무튼 후방으로 간 그는 광복군 부사령관과 임시정부 국무위원 겸 군무부장을 맡았다. 내가 보기에 김원봉은 좌파가 아닌 우파였다. 그러나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은 이런 분들까지 설자리를 주기는커녕 생명의 위협을 가했다. 일설에 의하면 여훈영 다음의 타깃이 김원봉이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그는 북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고 북에 가서 노동상과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을 역임하는 인생 행로를 걷게 된 것이었다. 지면상 많은 논의를 할 수가 없어 한 가지만 더 말하기로 한다. 독립운동이나 혁명투쟁에서도 무언가를 성취한 인물과 집단은 하나같이 학습과 토론을 중시하고 실천했다는 점이다. 앞에서 말한 중국의 대음악가 정률성은 의열단이 운영하는 조선 혁명간부학교에서 수학했고 틈나는 대로 상해에 가서 음악 레슨을 받았다. 놀라운 것은 1930년대 초반 조선 혁명간부학교 측이 파악하고 있던 당시의 대외 정세가 대단히 정확했다는 점이다. 이 중 하나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미국관을 소개한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흉악한 제국주의 국가로서 피압박 민족에 동정할 리가 없다. 그럼에도 일본과 패권을 다투다 보면 우리에게 추파를 던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인 바 타력을 빌려 자기의 적을 타도함의 선결 조건으로서 실력을 충실하에 노력해야만 한다. 놀랍지 않은가? 그들은 물자가 극도로 빈곤한 중에도 실력의 충실화, 즉 학습을 포기한 적이 없었다. 정률성도 남경 조선혁명간부학교에서 7개월 동안 합숙하면서 오직 학습에만 전념하고서야 현장 일을 맡을 수 있었다. 화북으로 간 조선의용대는 연안에 머물다가 팔로군의 지침에 따라 팔로군 총본이 있는 태양산으로 이동한다. 조선의용군의 지도자는 팔로군 연대장 출신의 무정으로 바뀌어 있었다. 이어서 벌어진 호가장 전투와 대일 반소탕전은 연안파의 정치적 자산이 된다. 이때 조선의용군의 윤세주 등이 전사했고 최후의 분대장 김학철이 다리를 잃었다. 그들의 희생적이고도 용맹한 진지사수가 있었기에 중국의 지도자 등소평, 팽덕회 등이 목숨을 건지고 탈출할 수 있었다. 8.15 이후 조선의용군과 동북항일연군은 동북민주연군으로 통합되어 국공내전 승리에 결정적으로 기여한다. 그들은 국공내전을 미국을 상대로 한 조국 통일전쟁의 전초전으로 생각했다. 1950년 6월 25일 38선을 돌파한 남진 부대의 21개 연대 중 47%인 10개 연대가 바로 그들이었다. 청사에 빛날 조선의용군 순국 열사들이 남에서는 외면, 북에서는 홀시 되고 있는 점이 안타깝다. 조선의용군의 윤세주와 진광화 1942년 5월 일본 화북 침략군은 3만여 명을 동원, 이른바 5월 소탕 작전을 펼쳐 중국 공산당의 태양산 근거지를 공격하였다. 이때 팔로군과 조선의용군은 일본군에 맞서 반소탕전을 전개하였다. 이 전투야말로 연안지대에 있는 중국 혁명 세력 주류의 운명을 결정짓는 대회전이었다. 윤세주는 연로한 김두봉과 폐렴으로 알아누워 있던 진광화 등과 함께 화옥산 관목숲에 은신하고 있다가 일본군 수색대와 교전하게 되었다.
얼마 후 윤세주와 진광화는 모두 적의 흉탄에 맞아 쓰러지고 말았다. 부상당한 진광화는 수십 길 벼랑 아래로 굴러떨어져 전사했다. 한편 윤세주는 김두봉 등이 급히 달려가 살펴보니 아직 살아있었다. 동지들이 들것을 만들어 어깨에 메고 야숙을 하며 2, 3일간 행군을 하였다. 그러나 워낙 유혈이 심하였던 까닭에 그는 끝내 일어나지 못하고 고난에 찬 생애를 마치고 말았다. 3.1운동의 선두에선 열혈 청년에서 의열단의 행동대원으로 신간의 지회의 간부에서 다시 중국으로 망명, 조선혁명간부학교에서의 활동, 민족혁명당과 조선의용대의 창건, 오랜 동지 김원봉과 결별하여 북상 항일에 나서 마침내 태양산에 묻힐 때까지 42년간의 삶은 그 자체가 민족해방운동사의 한 단면이었다. 평안남도 대동군에서 태어난 진광화는 1931년 중학교를 졸업하고 중국으로 건너갔다. 국립중산대학을 다닌 그는 1936년 중국 공산당에 가입했다. 그는 조선인이었지만 높은 덕망과 뛰어난 조직력으로 중산대학 당 지부 서기가 되었다. 1937년 중국 인민의 전면 항일이 시작되자 진광화는 중국 혁명의 중심인 연안으로 진출했다. 그는 중앙당 학교에서 학습하고 1939년에는 팔로군 전방사령부 정치부에서 근무하였으며 진기로 예변구 당학교 교무과장, 조직과장 겸 총지서기로 활약하였다. 1941년 6월경 조선의용군 주력이 태양산 근거지에 집결하였다. 147명의 대원으로 구성된 의용군을 중심으로 조선의용군 화북지대를 편성했는데 진광화는 의용군 정치위원 겸 조선청년간부학교 부교장으로 활동했다. 윤세주, 진광화 두 열사는 공통점이 많았다. 그들은 끊임없이 이론 학습과 자기 단련 속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바대로 자기 자신을 변모시켰다. 그리고 그 변모는 철저하게 실행되었다. 그들은 이론과 실천을 똑같이 중시하면서 자신들의 정치 노선과 조직 노선, 투쟁 노선을 끊임없이 개변시켰다. 민족해방투쟁으로 점철된 두 사람의 종착지는 태양산이었다. 그들은 중국 관내의 조선 청년들이 그토록 합류하고자 소망했던 중국 동북지방에 이르지 못했지만 이것은 민족해방운동의 길고 험난한 여정 속에서 불가피한 한 측면이었다. 이러한 희생 없이는 결코 해방이 올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두 사람은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다른 이보다 먼저 죽음을 맞아들인 것이었다. 네, 이로써 약속드린 세 장의 글을 다 읽었습니다. 휴일 평화롭고 행복하고 따뜻하게 마무리 잘 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